설이? 그 이름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다. 25년 전 3살배기 딸 윤설을 돌볼 때 내던 아이 울음소리와 똑같았다. 노바건설그룹 회장 노태경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노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많은 것을 이겼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들 중에서도 단 하나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사라진 딸 윤설이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어느 오후 유괴범의 손에 이끌려 사라진 뒤 그의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멈춘 척하며 앞으로 달려왔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노바건설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일군 것도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것도 모두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산책이라니. 그에게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5년간 이어온 의식이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걷고 또 걸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늦봄 오후 태경은 익숙한 우림숲 공원을 걸었습니다. 이 공원은 딸이 사라진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같은 경로를 따라 걸으며 나무 한 그루, 벤치 하나까지 외워버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문득 앞쪽에서 유모차를 밀고 오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쌍둥이 유모차였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여자는 가끔 멈춰서서 아이들을 토닥였습니다. 태경은 그 모습을 무심히 보다가 여자가 벤치에 앉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가운데 여자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반짝였습니다. 초승달 모양이었습니다. 태경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펜던트는 25년 전 그가 3살배기 윤설에게 걸어주었던 한 쌍의 목걸이 중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반쪽 별 모양 펜던트는 지금도 그의 금고 속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착각이 아닐까? 25년 동안 수도 없이 비슷한 착각을 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아이의 뒷모습이, 어느 카페에서 본 여자의 웃음소리가, 그때마다 그는 달려갔다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 펜던트는 특별히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태경은 조심스럽게 여자를 관찰했습니다. 여자는 유모차에서 아이 하나를 꺼내 안았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자 여자는 부드럽게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 그 자세, 심지어 손가락 끝으로 아이의 팔을 꼬집듯 만지는 습관까지. 태경은 떨렸습니다. 그것은 어린 윤설이 가졌던 버릇이었습니다. 긴장하면 자기 손가락을 꼬집던 그 습관 말입니다. 설이. 그 이름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윤설이라면 지금 갑자기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25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그것은 폭력이 아닐까요? 태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냉철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유모차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태경은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그녀가 쓰레기통 옆에 멈춰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꺼내버렸습니다. 태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위를 살피며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아람. 태경은 그 이름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윤설. 아니, 이아람. 그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그 초승달 펜던트를 떠올렸습니다. 25년간 멈춰있던 시계의 초침이 바로 지금 딸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억눌러왔던 희망이 이제 통제할 수 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착각이라면? 만약 저 여자가 윤설이 아니라면? 그리고 설령 윤설이 맞다 하더라도 그녀가 자신을 거부한다면? 25년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를 그녀가 받아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태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가슴 속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무언가가 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경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금고를 열고 별 모양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펜던트는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반쪽을 찾았습니다. 아니, 찾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태경은 펜던트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이아람이라는 이름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윤설이라면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누가 그녀를 키웠을까? 그녀는 행복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태경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아람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잠든 쌍둥이의 방문을 살짝 열어 확인했습니다. 로준이와 로아가 나란히 누워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하람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 병원 일이 시작되기 전,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왠지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마주친 그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하람은 손을 들어 목에 걸린 초승달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 펜던트는 그녀가 4살 때 양어머니 박분이에게서 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하람아, 이건 내 친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야.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다는 걸 기억해. 분이는 그렇게 말하며 펜던트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람은 이 펜던트를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뿌리였고 동시에 정체성의 물음표였습니다. 어제 그 남자가 이 펜던트를 보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놀람과 떨림, 그리고 무언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람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친부모와 관련된 사람일까요? 상상만으로도 어지러웠습니다. 25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입양 기록에는 단지 유기 아동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람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괜한 기대는 하지 말자. 그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친부모를 찾을 수 있다면, 만약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 정말로 잃어버린 아이였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양어머니 박분이가 도착한 것입니다. 하람은 병원 근무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분이에게 아이들을 부탁했습니다. 분이는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누구보다 능숙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하람이 문을 열자 분이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람아, 잘 잤니?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분이는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람은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분이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분이가 물었습니다. 하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어제 공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분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어떤 일인데? 하람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남자, 그가 자신의 펜던트를 보던 눈빛, 그리고 그 후 계속 신경 쓰이는 기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하람을 입양하던 그날, 입양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 아이는 유기 아동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유괴 피해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혹시 나중에 친부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당시 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불안한 가능성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친부모가 나타난다면 하람은 자신을 떠날까요? 분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하람아, 괜한 생각 말아라. 세상에 비슷한 목걸이를 한 사람이 한둘이겠니? 그냥 우연이었을 거야. 하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분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람아, 우리는 가족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엄마는 내 유일한 엄마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하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이는 하람이 병원으로 떠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쌍둥이들이 방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로준이가 말했습니다. 분이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녀는 하람을 딸로 키웠습니다. 밤마다 열을 재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행사마다 참석했습니다. 하람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녀에게 하람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물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분이는 아이들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면서도 계속해서 어제 하람이 한 말을 되새겼습니다. 공원에서 어떤 남자가 내 목걸이를 보고 묘하게 떨리던데요. 분이는 그 남자가 누구일지 짐작이 갔습니다. 혹시 하람의 친부일까요? 25년 만에 나타난 것일까요? 분이는 부엌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만약 친부모가 정말로 나타난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람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보내줘야 할까요? 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하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엄마로서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이에요. 늦게 들어갈게요. 분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와. 아이들은 걱정 말고. 하지만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소파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하람이 처음 집에 왔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4살 배기 하람은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듯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하람을 처음 안았을 때의 따스함,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옷깃을 꽉 잡았던 순간을 말입니다. 하람아, 엄마가 지켜줄게. 누가 와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분이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람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태경은 사흘밤을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윤설일까? 초승달 펜던트가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는 평생 숫자와 확률로 판단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률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20년간 자신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온 비서실장 최세린을 불렀습니다. 세린은 48세의 냉철한 여성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경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태경은 세린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경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린 실장,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아주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야.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하며 그녀는 태경의 모든 면을 보아왔습니다. 냉정한 경영인의 모습도 때로는 인간적인 약함을 보이는 순간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태경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아람이라는 여자를 조사해줘. 출생 기록, 입양 여부, 그리고 태경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DNA 확인 절차를 준비해줘.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세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라니.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의 실종된 따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따님을 찾으신 겁니까? 태경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 세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양기관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변호사들을 동원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마침내 자료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세리는 태경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세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긴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태경은 책상 앞에 앉아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해보게. 세린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아람 씨, 본명은 윤설입니다. 1999년 5월 23일 실종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3살이었고 유괴 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종결되지 못했습니다. 태경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윤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이, 내 딸. 세리는 조용히 태경이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DNA 검사는? 세린이 대답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아람 씨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우선 공개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그분을 만나 설명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너무 갑작스러우면 그 아이가 놀랄 거야. 25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의 협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아람 씨가 근무하는 재활병동의 정기 건강검진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경은 매일 집무실에서 세린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해도 집중할 수 없었고 서류를 검토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윤설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말로 25년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을까?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세린이 봉인된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입니다. 태경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린이 조심스럽게 도화 봉투를 열었습니다. 태경은 서류를 꺼내 첫 줄을 읽었습니다. 부자관계 일치율 99.97%. 태경은 서류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비어있던 가슴속 구멍이 드디어 메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리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경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별 모양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펜던트는 세월의 흔적도 없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린, 만남을 주선해줘.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 아이가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해. 다음 날 오후 태경은 다시 우림숲 공원을 찾았습니다. 세린이 하람에게 연락을 취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태경은 벤치에 앉아 하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는 별 모양 펜던트가 담긴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람이 나타났습니다. 쌍둥이 유모차를 밀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경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람이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왔어요. 하람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태경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경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별 모양 펜던트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초승달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건 하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있죠? 태경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펜던트는 25년 전에 만든 것입니다. 한 쌍으로 제작했죠. 하나는 초승달, 하나는 별. 그리고 초승달은 제 딸에게 주었습니다. 하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따님이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9년 5월 제 딸이 유괴되었습니다. 3살이었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하람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하지만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펜던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태경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펜던트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람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풀었습니다. 태경이 그것을 받아들고 자신의 별 모양 펜던트와 맞춰보았습니다. 두 펜던트는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당신의 딸이라는 건가요? 태경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지금 모든 것을 말한다면 하람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람은 펜던트를 도로받아 손에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부모가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입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남자는 자신이 유괴된 아이였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다고 말입니다. 저는 하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누구인지,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시간과 진실뿐입니다. 하람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혹시 제 과거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다면 제가 준비됐을 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태경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람이 유모차를 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경은 벤치에 앉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확신을 얻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딸의 인생을 흔들 권리가 자신에게 있을까? 25년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꿀 자격이 있을까? 태경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빠져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준비됐을 때 하람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딸이 자신에게 준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태경은 그 조건을 지킬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평생이 걸린다 해도 말입니다. 노태경은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백지를 응시했습니다. 만년필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부재의 시간을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평생 계약서와 보고서를 다루며 살아왔습니다. 숫자와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놓인 백지는 그 어떤 난제보다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친애하는 윤설에게.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곧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냉정했습니다. 마치 사업 제안서 같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25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다. 이것도 찢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를 쓰고 또 찢었습니다. 휴지통은 금세 구겨진 종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야기,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는 이야기. 태경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교를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솔직한 언어로 가장 진실한 마음을 담기로 했습니다. 하람에게. 태경은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설이 아니라 하람.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이름이었고 그녀가 살아온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25년 전 당신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죽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사업을 확장하고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그저 살아있는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경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자 비로소 살고 싶어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25년 동안 부재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날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경찰과 협력했고, 전국의 입양기관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같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혹시나 당신이 나타날까 하는 바람으로 말입니다. 태경은 펜을 내려놓고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찢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편지 끝에 그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서두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25년을 기다렸으니 더 기다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 노태경. 다음 날 아침 태경은 세린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걸 하람 씨에게 전해주게. 조용히 부담 없이. 세린은 편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편지는 하람의 집 우편함에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하람은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쌍둥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양어머니 분이는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조용히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엄마, 들어가서 주무세요.
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하람아, 밥은 먹었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분이는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며칠 사이 더 여위어 보였습니다. 하람아,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야 한다. 알아요, 엄마. 이제 가세요. 분이가 떠난 후 하람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서 몇 장과 함께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태경. 하람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25년 전 당신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죽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람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25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날이 없었다는 것을. 하람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25년 동안 품어온 의문들이, 상처들이, 외로움이 이 편지 한 장으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하람은 목에 걸린 초승달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25년 동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말한 대로 친엄마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증거였을 뿐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초승달과 별이 다시 만나는 날의 약속 말입니다. 그날 밤 하람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누구일까? 윤설일까? 이하람일까? 둘 다일까? 아니면 둘 다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람은 결심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고 노태경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 번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태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람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 이하람입니다. 아, 태경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편지 받으셨나요? 네. 하람은 대답했습니다. 읽었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고맙습니다. 연락해 주셔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5년의 공백을 어떤 말로 채울 수 있을까요? 하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입니다. 태경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좋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하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림숲 공원은 어떨까요? 오후 3시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하람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먹먹하고 눈물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다. 나는 내 아버지야. 하람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로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람은 양어머니 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분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하람은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남자, 펜던트, 그리고 편지까지 말입니다. 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람은 어머니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화를 낼까? 혹시 슬퍼할까? 하지만 분이는 예상과 다르게 차분했습니다. 하람아, 엄마가 뭐라고 했었니?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다고. 하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 말 기억해요. 분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그 펜던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했지. 언젠가 내 진짜 가족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저를 보낼 건가요?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널 보내는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야. 그게 두 명의 엄마를 갖는 거라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겠니? 하람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제 유일한 엄마예요. 누가 나타나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분이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 방에서 뛰어나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울어요? 하람은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행복한 눈물. 오후 3시 하람은 우림숲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태경은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람이 다가가자 태경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하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고 싶었어요. 태경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주고 싶어서. 상자를 열자 별 모양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람은 자신의 초승달 펜던트를 풀었습니다. 태경이 조심스럽게 별 펜던트를 하람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두 펜던트가 나란히 빛났습니다. 초승달과 별이 25년 만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이제 한 쌍이 다시 만났구나. 태경이 말했습니다. 하람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태경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5년의 공백이 천천히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노지아는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토요일에 만나자. 3시에 공원에서.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 회의 때 듣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심지어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지아는 문 뒤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34세였습니다. 노바건설그룹의 차기 대표로 내정되어 있었고 누구보다 유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어머니는 그녀를 두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에 몰두했고 지아는 혼자 자랐습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서재 문을 노크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속에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자주 외출했고 전화 통화가 잦았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드러움, 그리움, 그리고 희망 같은 것들이 섞인 표정 말입니다. 지아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다른 가족이 생긴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24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켜온 자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사설조사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아버지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아람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활병동 물리치료사, 29세, 쌍둥이 어머니, 그리고 입양아 출신이라는 정보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입양아.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실종된 딸이 있었습니다. 윤설. 지안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먼저 딸이 있었고 그 아이가 유괴되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토록 차갑고 냉정해진 것이라고 할머니는 설명했습니다. 지아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윤설이라면 자신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차기 대표 자리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은? 지아는 자신이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버려질까 하는, 혼자 남겨질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아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지내던 경제지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노바건설 회장이 실종된 딸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입양된 여성이 친딸일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자는 움직였고 다른 언론사들도 뒤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사가 터졌습니다. 노바건설 노태경 회장 25년 만에 실종 딸 찾았나? 부제는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입양아 출신 물리치료사 친딸 가능성 제기.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호의적이었지만 일부는 악의적이었습니다. 재산 노린 거 아니냐, DNA 검사 결과 공개해라, 입양아 출신이 갑자기 재벌 딸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하람의 병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출근길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아람 씨, 노 회장님 따님 맞나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재산 상속 받으실 건가요? 하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장이 하람을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휴직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환자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병동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하람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직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무기한 보호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양어머니 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람의 사진이, 태경의 사진이 나란히 화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하람이 다가가자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람아, 괜찮니? 하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전혀 괜찮지 않아요. 그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 이런저런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다툼이 예상된다. 기존 상속 구도에 변화가 올 것.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쌍둥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하람 학부모님, 죄송하지만 다른 학부모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기자들이 어린이집 앞에까지 와 있고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 당분간 로준이와 로아를 집에서 돌봐주시는 게 어떨까요? 하람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마저 보호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분이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하람아, 울어도 돼. 엄마가 있잖아. 하람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9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직업도,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도, 심지어 어머니의 평온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분이가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엄마. 하람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분이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전조 증상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람은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친부를 만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진 것입니다.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태경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세린에게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주저앉아 있는 하람을 보았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 성급했습니다. 하람의 준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세상의 시선을 막지 못했습니다. 태경은 벽에 기대서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딸에게 자신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지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소식을 듣고 온 것입니다. 지안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절망, 후회, 그리고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지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말입니다. 정보를 흘린 것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태경은 딸을 보았습니다. 지안아, 넌 어떻게 여기를... 제가 잘못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보를 흘렸어요. 기자들에게. 제가 두려웠어요. 아버지를 잃을까봐, 제 자리를 빼앗길까봐.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태경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딸이 이렇게 불안해진 것이니까요. 지안아. 태경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나도 책임이 있어.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어. 늘 성과로만 평가했지. 내 마음을 보지 못했어. 지아는 울었습니다. 34년을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하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요, 딸입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하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경과 지안을 보았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자신과 관련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태경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람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하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지안도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람은 지안을 보았습니다. 자신보다 5살 많은 이 여자가 지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 어머니가 회복하시고 제 아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시작될 것 같았던 재회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련을 통해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감당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분이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자 하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딸의 손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하람이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하람아. 분이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람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약했을 뿐이야. 그리고 분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도 인정해야 할 게 있어. 엄마는 너를 놓고 싶지 않았어. 그게 엄마를 더 힘들게 만든 거야. 그날 오후 노태경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람은 태경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오세요. 태경은 분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노태경입니다. 분이는 침대에 기대 앉아 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자신에게 하람을 맡긴 혹은 빼앗긴 그 생물학적 아버지를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회장님이시죠?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이는 한참 동안 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증오스러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그저 지쳐 보이는 한 사람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태경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람은 두 부모 사이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람이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웠어요. 밤마다 열을 재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행사마다 참석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이제라도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하람을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보호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25년 동안 해주신 것을 저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선생님이 해주셨으니까요.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언젠가 진짜 부모가 나타나 하람을 데려가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남자는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라면 조금이라도 그 자격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람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을 두고 싸울 줄 알았던 두 부모가 함께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하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분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람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두 명의 부모를 갖는 게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엄마는 기쁘게 받아들일게. 그날부터 태경과 분이는 동맹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람 보호 원칙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먼저 공개 행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식을 때까지 하람은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둘째로 언론 대응을 일원화했습니다. 노박건설 홍보팀에서 모든 질문을 받아 간결하게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셋째로 하람의 직업 복귀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병원과 협의하여 언론 통제가 가능해지는 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네 번째였습니다. 승계와 관련된 언급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경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노박건설 본사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오르내린 일들 때문에 회사 내부도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경영권 승계 구도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태경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영 승계는 변함없습니다. 노지한 전무가 차기 대표입니다. 이 결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따님이 돌아오셨는데. 태경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제 딸이 돌아온 것은 가족의 문제입니다. 경영과는 무관합니다. 태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아람은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노박건설은 지안이가 이끌 것이고 하람은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딸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것,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경은 권력보다 가족의 균형을 택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경은 지안을 따로 불렀습니다. 부녀는 회장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번 병원에서 있었던 일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내가 한 일은 잘못됐어. 하지만 나도 반성해야 해.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지안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지안아, 나는 내가 완벽하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건 내가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어. 나는 그냥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던 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널 더 외롭게 만들었구나.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완벽하면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실수하면 버려질 줄 알았어요. 엄마처럼요. 태경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내 엄마가 떠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널 버리지 않아. 절대로. 지안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조건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태경은 하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이 아니라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태경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람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니? 하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다친 사람들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아픈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꿈이었어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더 크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노바건설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렴. 태경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새꿈재단이라고 들어봤니? 우리 그룹의 공익재단이야. 돌봄과 재활 분야를 전문으로 하지. 거기 부이사장 자리가 비어 있어. 내가 맡아주면 어떨까? 하람은 놀랐습니다. 부이사장이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태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경험은 쌓으면 돼. 내게는 더 중요한 게 있어. 진심이야. 사람들을 정말로 돕고 싶다는 마음 말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야. 하람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재단의 사업 내용, 조직도, 예산 규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람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할 거야. 간섭하지 않을게. 단지 필요할 때 도울 뿐이야. 하람은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편 세리는 오래된 증거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유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노바건설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명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윤광석. 당시 회장 전용 운전기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유괴 사건 직후 그는 갑자기 사직했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세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출입국 기록, 은행 거래 내역, 해외 체류 정보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윤광석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었던 기록이었습니다. 출처는 불명이었지만 금액이 수상했습니다. 당시 그의 연봉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세리는 태경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윤광석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 운전기사였어. 서리가 유괴된 직후 사라진 사람이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유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세리는 증거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태경은 자료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게. 그리고 어디 있든 찾아내.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곧 소식이 올 것입니다. 며칠 후 윤광석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경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윤광석을 보았습니다. 25년 전 자신을 매일 차로 태워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광석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에 쪼들려 있었고 어떤 사람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아이 하나만 넘기면 빚을 다 갚아준다고. 태경은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 딸을 돈으로 팔았다는 거냐? 윤광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후회했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태경은 그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 브로커는 누구였나? 왜 내 딸을 노렸나? 윤광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전화로만 연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따님을 원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태경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배우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날 밤 태경은 하람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람아, 너를 유괴한 사람을 찾았어. 그리고 곧 재판이 열릴 거야. 내가 원한다면 법정에 올 필요는 없어. 내가 다 처리할게. 하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저도 가고 싶어요. 제 과거와 마주하고 싶어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태경은 딸의 용기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알았어. 내가 옆에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25년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가족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재판장 뒤쪽 방청석에는 하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노태경이, 그리고 반대편에는 양어머니 박분희가 자리했습니다. 분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 지팡이를 짚고 함께 왔습니다. 노지안도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광석이 입장했습니다. 62세가 된 그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로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하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5년 전 3살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윤광석은 1999년 5월 23일 당시 3살이었던 피해자 윤설을 유괴하여 미상의 인물에게 인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25년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윤광석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25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윤광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당시 빚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이 하나만 데려다 주면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윤광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장님을 믿고 따르던 아이를 제가 차에 태워 약속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무서워하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재판장이 하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증언하시겠습니까? 하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태경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겠니? 하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람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하람입니다. 하람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본명은 윤설이지만 저는 25년 동안 이하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3살이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왜 유괴되었는지, 누가 저를 데려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한 건 또 다른 엄마였습니다. 하람은 방청석의 분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분희 선생님은 저를 입양하셨습니다. 4살 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저를 딸로 키우셨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몰라도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람은 다시 윤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한 가족을 산산조각 냈고 저에게서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할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났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하람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증언자로서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부모가 있습니다. 저를 낳아준 아버지와 저를 키워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에 묶여있고 싶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하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법이 정한 대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피고인만이 아닙니다. 피고인을 사주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진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배우 인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시 거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해외 유령 회사를 경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재판장이 윤광석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배우 인물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윤광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 넌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야. 아이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 그 말의 의미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배우의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리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 단서를 추적해야 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배우 인물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고인 윤광석에 대한 판결만 내리겠습니다. 며칠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광석은 유괴 및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아동을 유괴했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전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감경합니다. 윤광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청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태경은 하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 하람아. 내가 정말 대단해. 하람은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깨달았어요. 복수가 아니라 평화예요. 미움이 아니라 용서예요. 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이가 다가왔습니다. 태경은 분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하람이의 증언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어머니십니다. 25년 동안 하람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람이가 스스로 훌륭한 아이예요.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지안도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하람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증언 잘 들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하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저 선택했을 뿐이에요. 과거에 묶여 사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중에서요.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질투하는 딸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하람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과는 이미 받았어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변화로 말입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지안은 실제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바건설 이사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가족 친화 기업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며 사내 어린이집을 설립하겠습니다. 돌봄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전무님, 그런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익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는 회사의 책임입니다. 태경은 딸의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성과가 아니라 인간성에서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경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버지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5년 전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의 기준은 피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태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한 명은 24년 동안 곁에서 함께한 딸이고 한 명은
25년 만에 다시 만난 딸입니다. 두 딸 모두 소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딸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경영권 승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경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노지안 전무가 차기 대표입니다. 이 결정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이아람은 새꿈재단을 이끌며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미래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람 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태경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25년의 공백을 단번에 메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딸의 속도에 맞춰서 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경은 세린을 불렀습니다. 배우 인물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세린은 보고했습니다. 아직 단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윤광석이 말한 그 또 다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추적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그날 저녁 태경은 하람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람아, 저녁 먹었니? 네, 아버지. 아이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그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함께 식사하고 싶은데. 하람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엄마랑 아이들도 함께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태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모두 함께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초승달과 별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그 두 개의 빛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하람은 새꿈재단의 부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의 진심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은 그녀가 오고 나서 더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숫자와 실적이 아니라 사람과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오늘은 새꿈재단 통합돌봄센터의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재활치료실, 주간보호시설, 가족상담실, 그리고 어린이 놀이방까지 갖춘 복합시설이었습니다. 하람은 이 센터를 기획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많이 녹여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부모들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행사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복지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단상에는 하람이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1년 전 법정에 섰을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과거를 마주하는 얼굴이었다면 지금은 미래를 향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객석 첫 줄에는 노태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분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하람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분희는 태경이 하람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함께 사랑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경은 분희가 25년 동안 해준 것들을 자신은 평생 갚아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맹자가 되었습니다. 뒤편 좌석에는 노지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노바건설의 대표직을 정식으로 맡았고 회사를 가족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30% 증가했고 이직률은 감소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그 결과 생산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지아는 이제 성과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리더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로준이와 로아는 두 할머니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4살이 된 쌍둥이는 이제 제법 말도 잘하고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로준이가 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멋있어요? 분이는 미소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정말 멋지지. 로아는 태경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잘하고 있어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람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원고 없이 말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새꿈재단 부이사장 이하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태생이 아닌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람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1년 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누구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윤설이라는 이름과 이하람이라는 이름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람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저는 두 이름 모두입니다. 윤설로 태어났고 이하람으로 자랐습니다. 두 이름이 모두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의 딸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였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람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였습니다. 다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꿈재단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이 통합 돌봄센터는 그 첫걸음입니다. 하람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저는 이 센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람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저를 낳아준 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준 어머니께서, 그리고 함께 성장한 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계속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람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자 태경이 다가왔습니다. 하람아, 정말 훌륭했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어. 하람은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제게 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나는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이야. 분이도 다가와 딸을 껴안았습니다. 하람아,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 몰랐어.
하람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널 믿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지안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하람 앞에 섰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경계와 질투가 아니라 존중과 애정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연설 정말 좋았어. 아버지를 닮았더라. 하람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언니도요. 언니가 회사에서 하는 일들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지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 하람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충분해요, 언니. 언니는 이미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를 응원해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로준이와 로아의 유치원 학예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람은 서둘러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태경과 분이 그리고 지안도 함께였습니다. 네 사람은 유치원 강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무대 위로 아이들이 올라왔습니다. 로준이는 토끼 역할이었고 로아는 당근 역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연기에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태경은 손자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 분이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연극이 끝나고 아이들이 무대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4명의 어른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로아가 태경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했어요? 태경은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로아가 제일 잘했어. 할아버지가 정말 감동받았단다. 유치원을 나서는 길에 태경이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함께 먹는 게 어떨까? 다 같이 모여서. 하람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 같이 가요. 지안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갈게요. 오랜만에 가족 저녁이네요. 태경의 집은 넓었지만 늘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5명의 어른과 2명의 아이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이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가, 대화소리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태경은 식탁 끝에 앉아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로준이가 물었습니다. 태경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안 울어. 그냥 행복해서 그래. 로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웃고 있는데 왜 눈물이 나요? 분이가 설명했습니다. 그건 행복한 눈물이란다. 사람은 기쁠 때도 눈물이 나거든. 식사 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어른들은 발코니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초승달도 떠 있었습니다. 태경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초승달과 별이 함께 있어. 하람은 목에 걸린 2개의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초승달과 별, 1년 전 다시 만난 그 펜던트들이었습니다. 이제야 시간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람이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게 멈춰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흐르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과거를 잊은 게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거지. 분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람이를 빼앗길까 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는 걸요. 하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다고 해서 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가족이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요. 하람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법을요. 태경은 새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두 딸과 딸의 어머니, 이들은 피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으로, 용서로,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경이 말했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의 어른은 발코니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로준이와 로아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로준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7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사람 4명, 작은 사람 3명. 우리 가족이에요. 로아가 설명했습니다. 하람은 그림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두 할머니, 엄마, 이모, 그리고 자신들. 복잡한 관계였지만 아이들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로준이 로아 최고야. 하람은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하람은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객실로 갔습니다. 나머지 3사람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태경이 커피를 내렸고 3사람은 소파에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요. 분이가 답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었어요. 앞으로는 더 쉬울 거예요. 하람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잤어요. 그녀는 3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하람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을 기억하고 싶어요. 4사람은 일어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경이 가운데, 양쪽에 분이와 하람, 그리고 지안. 셔터가 눌렸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4사람의 미소가 함께한 시간이 선택으로 만든 가족이 말입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에 초승달과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흩어졌던 2개의 빛이 이제는 같은 하늘에서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양으로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서 말입니다. 그것이 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피가 아니어도 같은 시간을 살지 않았어도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람은 펜던트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펜던트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고요. 잃어버린 시간의 증거이자 다시 만날 약속이었던 이 작은 장신구가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상징이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내일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람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경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거야. 끝까지. 분이가 덧붙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지안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초승달이 부드러운 빛을 내렸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멈췄던 시간은 이제 완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로 함께하는 내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서로를 지키기로, 사랑하기로,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날들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겠지만 진실할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되기로, 함께하기로, 서로의 별이 되어주기로 말입니다.